할렐루야. 예수 님께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군병들이 왔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을 내리쳤는데 그게 귀를 잘랐다는 거죠. 베드로의 그 솜씨가 현찮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 말고에 떨어진 귀를 주어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의 칼을 꽂으라. 칼로 선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리고 나서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그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순환받는 구세주라는 그 예언이 어떻게 응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순환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시죠.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 유명한 주님 말씀인데요. 주님이 하신 모든 일,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 하나하나 다 의미심장하죠. 주님은 그 주님의 나라 천국을 사랑과 진실, 사랑과 진리, 희생 위에 세워나갈 것이다. 그런 그 함의가 포함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깨달아야 되겠죠. 뭐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읽고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한 알밖에 안 되는데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거기에서 새싹이 나고 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썩는 한 알의 밀알이 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썩는 한 알의 밀알이 되라는 말씀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이 주님의 놀라운 선언, 놀라운 진리가 지금도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고 할 정도로 주님 말씀이 무시를 당하고 있고 당해왔죠. 지금도 사랑과 희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폭력 내지는 총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는 첫째 로마 주님 당시는 로마가 온 천하를 통치할 당시 아닙니까? 로마가 어떻게 온 천하를 차지했어요? 무력으로 칼로 그 정복을 해나간 거죠. 근데 먼저 소로마가 AD 476년이죠.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아케르가 로마 황제를 끌어내리고 죽여버리고 그래서 소로마가 망한 것이죠. 그 뒤에 이제 여러 게르만 왕국들이 생겼지만은 게르만 왕국들 노르만 왕국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 어마무시한 그 무력 칼로 그 창으로 철퇴로 상대방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워간 거죠. 그렇지만 다 망하고 이제 이슬람이 AD 632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꾸란을 들고 정복전쟁을 해서 또 어마어마한 제국을 세워 나갔죠. 그 대표적인 제국이 오스만 터키인데, 그래서 이슬람이 이제 칼로 막 일어서니까 서로마의 카톨릭 교황 우르반 2세 이 1054년 뭐 이때 십자군 운동,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슬람과 전쟁을 안 할 수 없다 하고 이제 그 칼과 창을 들고 이슬람을 쳐들어가서 첫 번째 십자군 전쟁 때는 예루살렘을 탈환을 했지만 그 다음에 뭐 2차 뭐 6차 7차까지 갔던가요. 그런데 나머지는 처참하게 패하고 결국은 교황의 세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됐고, 나아가서 4차 십자군이 어떻게 했어요? 동로마 제국이 있었던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이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이 난공불락에 어마어마한 성체를 지어놓고 그 속에 숨어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왜요? 이슬람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콘스탄티노플 배후에 있는 그 발칸반도, 뭐 그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뭐 크로아티아, 뭐 세르비아 이쪽을 뭐 다 먹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성체가 뭐 난공불락의 성체 안에 있던 동로마 제국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동로마 제국에 십자군들이 오니까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은 서로마가 우리를 도와주러 왔구나 하고 문을 열어서 맞아들였는데, 그 십자군들이 콘스탄티노플 성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막 휘황찬란한 이런 뭐 보석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탐이 나가지고 동로마 황제를 죽이고 막 그거를 약탈하고, 그래서 더 동로마를 약화시키고 결국은 AD 1453년에 오스만 터키에서 함락돼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동로마 제국도 결국은 칼로 선 제국이었는데 칼로 망한 결과가 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모든 칼로 선 나라들, 어떻게 보면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나는데, 그 전에 이제 브로봉 왕조, 루이 14세 이런 사람들은 막 한 80년 통치하면서 전쟁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자기 조금 비위가 상하는 경우, 자기 조금 기분 나쁜 경우, 모든 것을 막 칼과 창으로 해결하는 대포, 대포가 막 발명되고 나서부터 막 대포로 그래서 루이 14세가 뭐 스스로 나는 지미 국가다, 뭐 태양왕이라고 하면서 정복 군주였는데, 결국은 1789년에 대혁명이 일어나서 그 후손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목을 자르고,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이 또 일어나서 그 혼란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일어나서 스스로 황제가 되고, 이번엔 그때는 총도 생겼거든요. 총, 칼, 뭐 대포 가지고 온 유럽을 정복해 나갔죠. 심지어는 막 이집트까지 가서 막 나폴레옹이 무력 시위를 하고 돌아오고 뭐 그런 나폴레옹이었는데, 나폴레옹이 1800년부터 활동해서 1814년에 몰락했는데
1804년에 이제 황제로 즉위하고 1814년에 몰락했으니까 한 10년 동안 뭐 황제다 어쩌다 뭐 이러고 있었는데 나폴레옹이 어떻게 멸망했어요? 러시아가 자기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대륙 봉쇄령을 내려가지고 영국하고 그 무역을 하지 말아라. 영국 하나만 남아 있거든요. 영국이 특별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그 영국을 점령할 수는 없고 대륙 봉쇄령을 내려서 영국을 고립시키려고 했는데 그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가 호시탐탐 영국하고 무역을 하니까 에이 러시아 너희들 그럴 수 있느냐고 뭐 그 50만 대군을 이끌고 모스크바까지 쳐들어갔죠. 그런데 그 러시아가 그 소개령을 내리면서 그 모든 그 먹을 만한 것들 다 그 없애고 후퇴하는 바람에 나폴레옹이 모스크바에 들어가는데 텅텅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이 닥쳐오니까 할 수 없이 나폴레옹이 후퇴를 하는데 후퇴하는 틈에 이제 막 러시아 군인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50만 명 가운데 3만 명만 살아남고 다 죽고 말았죠. 그게 이제 나폴레옹이 몰락한 건데 그 뒤에 이제 완전히 워털루 전투에서 몰락하고 결국은 나폴레옹이 세인텔레라는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작은 섬에서 그 비참하게 죽고 말았잖아요. 결국은 나폴레옹도 총칼로 섰지만 총칼로 망했다. 그 역사라는 게 가정이 없지만은 그 뒤에 이제 나폴레옹이 한 그 실수를 또 저지른 사람이 또 있었잖아요. 그 누구예요? 히틀러. 1939년 2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히틀러가 막 그 프랑스를 석권하고 뭐 이태리는 같은 수축국이고 그 스페인은 뭐 거의 동맹이나 마찬가지인 프랑코 파시스트 독재 정권이 있었고 그러니까 유럽을 거의 다 먹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그 영국 러시아가 이제 그 소비에트 혁명 1907년 소련이 돼가지고 소련과 영국과 미국이 연합국을 이뤄가지고 이제 전쟁을 펼쳐나가게 됐는데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히틀러가 왜 일어났어요? 이 공산주의자들 빨갱이들은 완전히 박살내야 된다. 그렇게 그 공산주의를 박멸한다는 명분으로 이 히틀러 나치즘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가 막 이렇게 자꾸 소련에 의해서 뭔가 세력이 강해지니까 안 되겠다. 이 소련을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킨 궁극적인 목적이 소련을 정복하는 거일 수도 있다. 참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 나중에 소련이 2차 대전 뒤에 저지른 여러 가지 무법 뭔가 포악한 일들 생각하면 참 한편으로 좀 아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여하튼 근데 히틀러가 나폴레옹이 모스크바에 쳐들어갔다가 그 비참하게 멸망한 거를 그 교훈을 뭔가 잘 생각하고 신중하게 움직였어야 하는데 히틀러도 스탈린 소련 무시하고 쳐들어갔다가 마찬가지로 겨울이 돼가지고 패배해서 돌아와서 결국은 히틀러가 멸망하는 원인이 됐거든요. 히틀러가 총칼로 대포로 자기 뜻을 이루고자 했는데 결국은 망한 거죠. 근데 그 전에 이제 1차 대전 때 그 총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게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합중국하고 오스만 터키 이 세 제국 20세기 초반에 강력한 세 제국이었죠. 다 총칼로 일어난 제국이죠.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터키 제국들은 다 뭐 총칼로 일어난 대포로 일어나는 제국들인데 여기가 그 동맹을 맺고 나머지 세계 나라를 상대로 해서 그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패배하고 그 세 제국이 1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멸망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스만 터키가 그 어마어마한 식민지, 북아프리카, 뭐 아라비아 반도, 뭐 거의 이란까지 먹고 있었던가요? 그 아나톨리아 반도, 뭐 발칸 반도 다 뭐 거기 다 이제 독립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여하튼 뭐 총칼 대포로선 제국들이 다 망했다. 예수님 말씀도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에 추축국의 한 나라였던 일본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함선, 총칼, 대포로 먼저 청일전쟁 때 청나라를 물리치고 일본이 이겼죠. 그리고 나서 시모노세키 조약 거기에 청나라의 뭐 실세였던 리웅장을 불러들여 가지고 이토 히로부미가 전쟁 배상금을 막 어마어마하게 받아내고 대만 뭐 산둥반도 요동반도를 할양해라. 그리고 중국이 살 길은 그거밖에 그럽시다 하고 이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삼국 간섭이라고 해가지고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작은 일본들이 너희 나라 면적만한 산둥반도, 요동반도를 다 달라고 하냐. 더군다나 러시아는 요동반도를 탐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보해라 그래가지고 일본이 눈물을 머금고 대만만 차지하고 나머지는 양보를 했죠. 이게 이제 1895년 이때 얘기인데 그래서 대만은 1895년부터 2차 대전 말기까지 40년이죠. 그러니까 50년이네요. 5년, 40년. 50년을 일본 통치를 받은 거예요. 일본의 식민지가 됐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한반도, 조선, 뭐 대한제국 웃기는 거죠. 무슨 제국이에요? 허수아비 제국을 멸망시키고 식민화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를 차마 식민지는 못하고 마지막 청나라 황제였던 부의가 이제 1911년 신해혁명 때 이제 청나라를 한족들이 몰아내 가지고 멸망해서 황제로 쫓겨나 있었거든요. 그 부의를 슬그머니 황제로 옹립하고 만주 허수아비 나라를 만들어서 만주까지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일본의 유명한 만주 군인 저기죠. 벌벌 떨었어요. 뭐 러시아도 떨고 온 세계가 뭐 그런 상황에서 이 일본이 아마 거기까지 만족을 했으면은 일본이 망하지 않고 한 100년 더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식민지도 더 100년 더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 역사의 가정이 없지만은 근데 일본이 욕심이 끝이 없어가지고 가만 보니까 중국 장개석 그야말로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일본의 야망이 도요토미 히데시부터 중국 대륙하고 한번 붙어서 중국 대륙 전체를 먹어보겠다. 이게 일본 사람들의 호시탐탐 가지던 야망인데 그거를 실현하고 싶어가지고 일본의 군부가 정말 이 중일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어마어마한 중국 사람들을 대학살, 난징 대학살 학살하고 그래서
중국을 거의 석권했어요. 그 장개석이 도망가면서 우리 중국은 땅덩이가 너무 크다. 어마어마한 땅덩이가 있다. 도망가다 보면 일본이 결국은 지쳐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명맥을 유지할 것이다. 뭐 이런 전략으로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장개석의 부인이 송미령이라고 유명한 그 송씨 삼세자매 얘기가 있습니다. 이 청나라 말, 그 다음에 민국 초기, 뭐 아마 2차 대전 때까지 중국의 최대 재벌, 그 우리나라를 치면은 삼성, 현대, 뭐 LG 세 개를 합한 그런 재벌이 그 송가 재벌이었는데 그 딸들이 셋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딸들을 어릴 때부터 미국으로 유학 보내가지고 이 막내 딸이 미국에 뭐 7살 때 가서 뭐 미국에 살면서 미국 대학을 졸업하니 뭐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미국에 아는 사람들이 많고 그 중에 특히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와이프 부인이었던 그 엘레노 루스벨트하고 친했다던가요. 그러면서 이 송미령도 막 야심이 막 어마어마해가지고 송미령이 그 장개석 그 이혼을 이혼한 장개석한테 가서 슬쩍 결혼을 해가지고 그 장개석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데 막 그 중일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장개석이 거의 망할 지경이 되니까 비행기 타고 배로 가는 거예요. 여튼 뭐 송미령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친구 엘레노 루스벨트를 막 설득해가지고 야, 이 우리 수만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저 작은 일본에 의해서 망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 그러니까 눈물로 막 고소하고 그러니까 엘레노는 또 남편한 프랭클린 대통령한테 얘기 그래가지고 막 끊임없이 전쟁 무기 군수품을 보내서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상하원 그 합동 연설을 한 사람이 송미령이었죠. 합동 연설하면서 이것을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전체가 야 일본한테 야 너희들 그 작은 나라가 중국을 먹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서양 사람들의 관점은 이 전쟁에서 이겨도 그 전통적인 큰 나라들 이를테면 프러시아가 프랑스를 승리한 보불 전쟁 때에도 프러시아가 프랑스 자체는 우리가 식민화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인데 여하튼 뭐 그런데 이제 일본이 중국을 식민화하려고 막 중위전쟁 일으키는 데서 미국에서 야 일본 너희들 그 말이 안 된다. 우리가 더 이상 일본의 석유를 공급하지 않겠다.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 자체는 뭐 석유가 안 나니까 미국에서 석유를 수입해다 썼는데 미국이 더 이상 석유를 수출하지 않겠다. 일본하고 무역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뜨니까 일본이 야, 이 타겟책은 결국은 미국하고 한번 붙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이거 미국 너희들 얘기가 맞다. 우리가 중국에서 철수하마. 이렇게 됐으면은 2차 대전도 일어나지 않고 일본 제국이 한 100년 더 갈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을 진주만 하와이 기습을 해가지고 미국하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일본이 패망하고 2차 대전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컨대 총칼로 섰던 일본 대일본 제국도 망하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여기서 군국주의자들, 뭐 파시스트들, 나치즘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욕심을 일으켜가지고 무력으로 자기 야망을 달성하려고 끊임없이 막 전쟁을 끊임없이 벌이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는데 역사는 가정이 없지만 히틀러도 나폴레옹의 선례를 참고해서 야 이거 러시아는 함부로 건드릴 나라가 아니다 뭐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천천히 뭐 한다가 또 뭐 일본도 야 이거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중국을 먹는다는 건 무리한 일 아니냐 이런 걸 나가서 미국하고 전쟁하는 건 웅운한 개구리짓이라는 것을 해군들 일본 해군들은 알았다는 거죠. 일본 육군들은 이제 웅운한 개구리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해군들은 전 세계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이건 미국 만만치 않은 나라다. 일본이 이길 수 없다. 그런 걸 알고 전쟁을 반대했는데 이제 육군 위주의 군국자들이 미국하고 전쟁을 해서 일본이 처참하게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욕심을 끝없이 총칼 대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버리다가 결국은 망하고 마는 그 원인이 뭐예요?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는 예수님의 진리. 이 지구촌이죠. 우주에서 이제 뭐 우주에 나가 보면 지구가 얼마나 귀중한지, 지구야말로 보석처럼 파란 바다 위에 막 흰 구름이 떠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건데, 지구 안에 있는 그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건데, 여하튼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총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총칼로 망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고, 특히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고 땅에 확장하는 것이지, 폭력으로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도 없고, 그러한 일들은 결국은 더 기독교를 뭐랄까요? 기독교의 수치를 가져오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 늘 사랑과 희생, 진리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천국을 확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